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예희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맞춤 실무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인사 노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OT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전문가들의 강의는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상 기업을 설정을 해 놓고 그 가상 기업의 플로우에 따라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인사노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여기 창업 단계에 해당하는 인사노무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가상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는데요. 처음에 두 명의 동업자가 같이 스타트업을 뭐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사 노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두 명의 동업자가 같이 일을 하기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일손이 모자라거나 아이디어를 더 좀 구현을 해줄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동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가지 경우에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형태로 좀 인사노무 관리가 되는지를 관련해서 좀 봤더니요.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에 그냥 지분을 나누어 주고 서로 지분을 나눠 갖고 월급이나 이런 것은 받지 않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친한 지인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친한 지인을 고용해서 나중에 잘 되면 돈 많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좀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죠. 그랬을 경우에는 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혹은 그 이하의 금액을 주시면서 회사에 지분을 주는 거죠. 너한테 지분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 이 으쌰으쌰해서 이 기업이 잘 되면 너도 이 지분만큼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등기 여기 나와 있듯이 등기 이사의 자리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흔히들 본 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CEO분들이나 뭐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많은 하소연을 하시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인 상담을 많이 하냐고 하냐면요. 네. 등기 이사다. 해가지고 지분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 기업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겨가지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1년 이상이 됐다라고 해서 퇴직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혹은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달라라고 한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억울하다. 하소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요. 이게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도 사용 종속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해서 재심 신청 사건인데요.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등기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이거랑 좀 무슨 상관인 거죠? 아까 하소연하셨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이 되게 된다면은 그분들한테는 1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요. 5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차를 못 쓴 경우에 한해서 미성연차 유급 휴가 수당 같은 것들을 모두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즉, 아이고, 네. 즉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를 모두 지키셔야 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탁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분이 근로자인데 내가 몰랐어. 그래서 근로자인지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줘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왔다 갔다 노동청에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의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요, 여기 맨 위에서 있는 것처럼요, 근로자와 사용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서 채용을 하셔야 되는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와 사용자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도대체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요, 근로기준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헌법에 관련된 한 조항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왜 법에서 좀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예전에 일을 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짧게 나갔을 때 20-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약 자율의 원칙에 의해서요, 내가 좋으면 쓰고 아니면요 맘대로 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하는 건 예사였고요. 한 달에 쉬는 날이 한 번, 두 번 정도가 있고, 일을 하는 시간이 15시간, 16시간 정도가 되고, 그렇게 겨우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겨우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벌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일하는 근로 전선에 모두 뛰어들게 됐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존엄성이 있고 이 사람들 우리가 지켜줘야겠다라는 그 규정하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조에 보면요,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균형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자 근로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실 거예요. 저야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다 보니까 사용자 근로자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시는 경우는 어떻다? 갑을관계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왜 갑을관계라는 단어를 쓸까요? 갑과 을 둘 중에서 누가 더 높죠? 갑이 훨씬 더 높죠. 사용자가 갑, 근로자가 을, 대부분 근로계약서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보면 거의 다 갑, 을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거지만 그 좀 이면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사용자는요, 돈을 주고 그 노동력을 사고 싶어 하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자기가 가진 노동력을 팔고 싶어 하는 계약입니다. 마치 좀 약간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계약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민법에 적용을 받아서 근로기준법은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갑을관계로 힘의 균형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사인 간의 계약이지만 그 안에 그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힘의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강행법규라고 하면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한 분 있습니다. 현재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인데요. 6,030원을 제가 다 받는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질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사장님, 저 사실요 지금 굉장히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일자리가 좀 없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정도 돈을 주고 사람을 채용하기 좀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사장님, 저 정말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급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6,030원인데 저는요 5,500원만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5,500원만 받고 일을 할 거야? 근데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장님, 저 그럼 계약서 쓸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계약서를 쓸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합니다. 시급 5,5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무조건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뭐 돈을 줌에 있어가지고 최저임금을 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예외는 정말 예외고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낮춰서 그 기준보다 낮춰서 계약을 했다라고 해도 무조건 우리들은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행벽규입니다. 그리고 강행벽규라는 거 외에도 보충적인 성격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5,500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돈을 벌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30원이 아니라 5,500원만 받고서라도 일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근로자를 위한 법이냐라고 당연히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5,500원이 아니라 시급이 6,030원으로 올라가는 보충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맞춰지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적 성격 또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근로기준법 내에서는요, 사용자에 대한 의무와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어떠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보호를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군가? 라고 하는 건요, 사용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무도 나와 있는 게 바로 근로기준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근로자만이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대상이 이제 사용자였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근로자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요, 근로기준법 2조 1항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근로자다라고 팍 이해가 오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이 법문만 가지고는 사실 근로자의 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우선적으로는 약간 쪼개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뭐 상용직이든 뭐 아르바이트든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직종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던 뭐 제조업에서 일하던 아니면 밖에서 약간 몸을 쓰시는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다는 게 왜 좀 중요하다는 말이 되냐면요. 제가 대부분 뭐 스타트업 기업을 간다거나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을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사장님, 대표님, 네. 여기 혹시 근로자가 몇 분이세요? 여기 근로자는요 2명이에요. 근데 사장님 2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 알바도 있고 뭐 다 많은데요? 쟤들은 알바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은 지금 이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즉 좀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알바든 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정직원이든 직업의 종류가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에 속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 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어 있지만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급휴직을 받는다던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서 관련된 정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재 뭐 돈을 받고 있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즉 근로관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로관계가 좀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업자나 해고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을 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로자 판단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많이 나왔는데 보셨죠? 야구르트 아줌마, 예,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걸로 판단. 그래서 퇴직금 받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채권 출시원이 근로자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고요. 그 두 분들의 그 판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건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등기 이사입니다. 임원이에요. 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임원이니까 근로자 아니에요? 근로자 아닌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팀장의 지위를 가지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 계약적인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종속관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즉, 동업자인지 아니면은 내 밑에서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직무를 따져서 가지고 보는 거고요. 뒤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이요. 사용 종속관계에서 지휘, 지휘 감독을 받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 안에는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지만 10가지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럼 이 10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근로자인가요? 혹은 저 이거 해당 안 되는데 그럼 저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판단이 되는 것도 내가 속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 정도면 근로자다. 이 정도 속하는데 그래도 이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을 좀 판단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계약의 형식이요.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 자체는요. 우선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냥 뭐 도급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약간 이니셜로 얘기를 하자면요. H, 차를 파는 H사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 도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근데 도급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왜냐면 내가 근로기준법상에서 어떠한 의무를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도급으로 괜히 막 계약서만 그렇게 써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근로자처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법상의 고용계약을 했는지 도급계약을 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셨어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느냐 안 했냐가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판단이 되는 건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복무 규정을 적용을 받느냐, 또 지휘 감독을 받느냐,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그 다음에 그 업무 자체를 내가 만약에 오늘 굉장히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 나 대신 회사 가서 일 좀 해줘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대신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업무의 대책성 같은 것들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 요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아닌지, 이것들 진짜 스타트업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대보험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3.3%만 되는데 왜 근로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 근로자성 판단하는데 전혀 뭐랄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사실은 근로자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건비 나가는 걸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싶으니까 야, 사대보험 하지만 33%에 아니면 내가 그냥 현금으로 돈 대충 줄게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위 감독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등기이사라는 내가 형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장님한테 지위 감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당연히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사장님한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등기 임원만 해당을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분들 있죠. 바지 사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퇴직금 같은 거 받으실 수 있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성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그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란 사업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주, 뭐 개인 뭐로 하신다, 법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 대표자가 당연히 사업주가 되는 거겠고요. 법인이면 법인이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다만 법인은 그냥 인격제를 준 것뿐이잖아요. 대표 이사분이 사업형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업 경영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같은 분들을 이야기가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바지 사장. 그분들도 사용자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약간 부장님 정도?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자에 해당을 한다기보다는 임원 바로 밑에 이제 있으시는 약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임원의 약간 지위를 가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사용자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노무사님, 부장님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부장님은 사장님의 지휘 감독도 되게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장님은? 부장님은요, 근로자도 되지만 사용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쪽에 가면 사용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직무 실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노동법은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냐, 근로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판단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각각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근데 이렇게 부장님들까지 사용자라고 해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까지만 사용자로 하기에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까지 사용자로 봐가지고요, 근로기준법,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즉 사용자에서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사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마음에 약간 새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좀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채용에 관련된 거는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실상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 고용정책 기본법,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요, 예, 뭐 근로기준법 자체는요 채용을 하면서부터 퇴직하고 혹은 그 후까지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약간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건요, 이 마지막에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법률. 특히 이것은 요즘에요 뉴스나 뭐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한테 채용을 조건으로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하지 않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력서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일정 기간 정도 뭐 근로자가 채용을 지원을 했던 사람이 그 이력서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이력서를 다시 뭐 되돌려 준다던가, 아니면은 몇 년이 좀 지난 다음에는 그 이력서를 폐기한다던가 하는 법률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얘기 안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00인에서 300인 있는 그까지, 그러니까 100인 이상 뭐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2017년도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되는 회사에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거의 1인, 진짜 제가 봤을 때 여기 인원 되게 많았네? 그러면 한 20명 정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아직은 여러분께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에는 그냥 굳이 막 필요가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무시하거나 뭐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는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되게 글씨 많죠. 뭐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면요, 뒤에 좀 제가 간결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글씨가 좀 많이 많네요. 네. 첫 번째,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유 없이 어떻게? 자, 가장 중요한 게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뭐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뭐 등등등등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취업 기회를 공정하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자면요. 네. 성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얘기 안 되는 거죠. 뭐 남자 사원 모집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남자 사원 모집이 아니라 그냥 공고를 냈는데 남자 여자 좀 소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이력서 양식이 다르다거나 하는 거 인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성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기재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우리가 손쉽게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뒷자리까지 다 쓰게 되면 남자는 1, 여자는 2. 요즘은 3, 4까지 나왔죠. 그렇게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되고 나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뭐 주민등록 등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사대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던가 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처음에 채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 여부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면접했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뭐 나이가 좀 되셨는데 뭐 결혼하셨어요? 아유 뭐 아니면 남자친구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뭐 사귄 지 얼마 됐어요? 예 좀 한 3년 됐는데. 그래요? 그럼 결혼 언제 할 건데? 막 물어보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갔다가 오신 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혼 여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왜 지위의 이제 얘기는요. 저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애는 몇 명? 몇 명? 애가 뭐 둘이에요? 그럼 둘은 그러면은 누가 키워줘요? 막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물어보는 게 당일 수준이죠. 처음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래요? 그 아기는? 그래서 아기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언제 날 거예요? 지금 아기는 몇이나 날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물어보는 게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종교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분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경영사업체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한 예를 들었을 때 절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절에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 신자만 뽑는다라는 공고를 내붙이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절에서 일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은 뽑기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들을 내세워가지고 뭐 채용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공고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다? 용모 단정. 용모 단정이라는 단어 이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용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 잘하고 목소리 당당하고 좋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용모 단정이 왜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직무 수행이 꼭 필요해가지고 키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된다. 왜냐면은 뭐 위에 있는 물건을 뭐 내린다던가 청소를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 뭐 천장이 몇 미터 이상이니까 우리는 키가 뭐 170 이상 되는 사람은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직무에 그 용모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승마하시는 분들 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뭐 키로수 왜냐면은 일정한 키로수가 넘게 되면은 말이 되게 힘드니까 그 키로수 이하만 뽑는다라고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신체 조건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용모 단정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남성분들한테 이런 신체적 조건, 용모 단정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여자의 경우도 남자의 경우도 모두 인권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모 단정 관련된 규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연령. 연령도 뭐 모집 채용에 관련해 가지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 능력이 연령과 꼭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능수능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능력과는 연령과 무관하니까 연령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취업 가능한 연령이 따로 있습니다. 몇 세? 만 15세 이상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너 지금 취업이 가능한 나이니?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종료고요. 종교고요. 그다음에 학력. 학력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제 용모 단정 외에 뭐 대졸 신입사원 채용 뭐 이런 것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학력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학교를 꼭 기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화여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때요? 여자 학교임이 굉장히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력 같은 것도 기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앞서서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신앙, 뭐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이 사람을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용자는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앞으로 좀 나가서 봤을 때요. 이 채권 출신원하고 야구르트 아줌마에 관련해서 왜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됐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출신원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적인 뭐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거고요. 한 신용정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채권 출신원이었고요. 6일 정도의 근로계약을 3년에서 5년 정도 유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좀 일을 못하게 됐을 때는 뭐 수수료를 차감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거나 이런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아도 뭐 캠페인에 참여한다거나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 무조건 관리하는 채권 관리 시스템에다가 자기가 일한 것을 올려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채권 추심원은 근로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야구르트 아줌마 같은 경우는 왜 근로자가 아니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법원에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야구르트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카트 같은 거에서 파시잖아요. 누구한테 팔지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다. 팔던 말던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서 정하는 교육이 있다. 근데 그 교육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다. 또 매출 목표 달성이 있는데 그 매출 목표 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징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야구르트 아줌마도 있지만요,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 뭐 택배 기사 등등이 근로기준법상 그 근로자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뭐 지휘 감독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요, 동거하는 친족 있잖아요. 같이 한 집에 사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사 사용인, 같이 이제 집에서 뭐 이제 가사 같은 거 도와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오늘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